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책 읽고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하다.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24년간 근무하시고 또 민사법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자세요. 특히 강의하시면서 엄격하시기로 유명하셨지만 학생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았던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더군다나 교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셨는데요. 짐작하셨겠지만 22회 양창수 선배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근황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을 나온 것이 2014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전임 교수가 되어서 그 한양대학교 교수직도 2018년 2월에 이제 정년이 돼서 지금은 한양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 근황이라고 하면은 지난 학기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일본 동경대학의 법학부의 특임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한 학기 동안 동경에서 2배 강좌를 맡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가, 그러니까 뭐 법학 교수라든지 실무가를 다 포함해서 그 법률가 계층 그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라면요. 그게 저희가 1945년 8월에 해방이 됐는데 네. 이 일본 사람들이 법학자는 전혀 양성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경성제국대학의 조수, 심지어는 조수를 한 사람도 조선인은 아무도 없고요. 나아가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요거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하고는 아주 대조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고시 네. 합격하신 조선인 선배님들은 여러 분 계셨죠. 그래서 45년 8월에 새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민주국가니까 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가라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법학 연구를 하신 분보다는 실무가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률가 계층이 아주 실무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어 왔었고 법학 쪽은 여러모로 시초가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또 법학을 이제 그 이후에 새로 하신 분들은 주로 외국, 특히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나라 학설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실무계통에서는 저거는 독일 얘기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격리가 되고 서로 뭐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무시한다고 그럴까요? 법학자들은 저 사람들은 옛날부터 해왔던 일본법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하고 또 실무가들은 교수들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외국 이론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또 이제 태생적으로 저 친구들은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뭐 실패해서 뭐 방향을 바꿔서 굴러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론과 실무의 격리는 특히 법학처럼 실제 있는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서부터 이제 법학은 실무를 지향하고 실무는 법 이론을 지향을 해서 서로 이렇게 융합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예를 들면 이제 법학자가 실무가로 뭐 대법원이나 또는 뭐 다른 법원으로 검찰로 가고 또 검찰이나 대법원 법원에 계신 분들이 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인적인 교류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저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저로서는 그나마 주어진 역사적인 역할 중에 하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85년 6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 강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님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고시 실무 경험이 있으셨던 분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제가 82년도에 판사를 하면서 독일에 가서 공부도 유학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사건을 처리를 해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법상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외국의 법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문제가 외국에서는 이렇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는 하나의 참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하나의 참고 자료이고요. 결국 우리 사정하에서 우리의 가치관념에 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제 혼자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역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제가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주 발달한 나라, 무슨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 나라의 그 발달된 나라들의 법적 해결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해결이 좋겠다라고 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발달된 앞선 나라들을 쫓아가는데 그 모자란 점이 없지 않은 이런 나라 거를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후발자의 이익이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선배님께서는 처음에는 법률가가 될 생각이 없으셨고 역사를 전공하려고 국사, 뭐 서양사 공부하려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법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난 게 있는데 좀 들려주시죠. 아, 그게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돼서 대학교 입학 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국사학과가 아니고 사학과가 있고 거기 전공이 이제 국사 전공, 서양사 전공, 동양사 전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이제 사학과 간다고 썼는데 그때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셨고 저희가 이제 큰형님하고 작은형하고 이제 서울서 살고 있었는데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법대로 원서를 써라. 그리고서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과를 하면 되지 않느냐. 사학과 가서 법대 오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법대 가서 사학과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군 말씀이 그럴듯해서 법대로 지원서를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대 가서 또 수석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돼서요. 제가 하여튼 수석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학번인데 제가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제일 성적이 좋아서 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되면서 뭐 저는 1년 전에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전과 수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제가 전과 원서를 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큰형님이 이제 고향에 알려서 아버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저희 할아버님이 법률가인데 그 법률가의 외아들답게 너는 미성년자인데 아직 20살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부모님 허가도 없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에 대해서 지금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내 일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희망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법적 근거를 탁 대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씀 못해 그렇게 당당하게 전과하려고 하셨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셨어요. 아니 무너진 게 아니고요. 저는 작년에 입학원서 쓸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네가 법대 들어와서 그것도 수석으로 들어와서 여러 그 집안 어른들의 기대가 엄청 높은데 지금 여기서 네가 그거를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도 그럴듯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제 손을 잡고 그때 이제 물리대 지금 그 동승동 물리대 그 교무과에 가서 그 제가 제출했던 전과 원서를 거기 직원한테 야단을 치시면서 회수를 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좌절이 됐습니다. 선배님께서 오래 학계에 이제 몸담고 있으시면서 여러 분야의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보람이 컸던 일을 좀 말씀 주신다면. 저는 이제 민법을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개인의 인격에서 출발해서 이제 자유로운 활동을 해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보장해주는 법 체계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건 이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민법을
하는 데서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1930년, 40년대에 일본 민법학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민법학은 아주 집단주의적이고 그런 거를 강조하는 무슨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개인의 자유보다 앞선다든지 집단의 복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당연히 개인은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거는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제가 배우던 그 1970년대의 민법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럴까? 말하자면 우리 법의 그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그렇게 안 써져 있어서 같은 민법이라도. 같은 민법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1930년, 40년대 일본 민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독일이나 이런 데 사회주의적이거나 뭐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국가사회주의, 나치스적인 그런 그렇죠. 데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만주국민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결정, 실정화가 되고 또 그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 한번 독일에 가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두드러져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민법학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공동체주의적인 집단주의적인 그런 민법학이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저희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걸로 쓰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현창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 가면서 몇 가지 스스로 다짐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교과서를 쓰기보다는 논문을 쓰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대부분에 가기 전까지 이제 논문집이 9권이 됐어요. 저희 그 법학 문헌으로서 부족한 게 예를 들면 코멘타르라고 불리는 그 법조문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제 해석해서 그걸 책으로 내는 말하자면 학문적인 성과의 집대성이죠.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민법 주해라고 하는 거를 저희 선생님이 되시는 곽윤직 선생님이 편집을 하셨는데 곽 선생님은 제가 그때 나이가 35 아주 어렸는데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러면 양 교수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민법 주해에 어려운 부분 한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600~700페이지를 썼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논문집 10권 말고도 뭐 또 있다라고 하는 선배님이 아니라 형님 자랑하실 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실제 사건들을 다뤄보고 그러면요 거기는 일종의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이 그 기록이 되고 자료로서 자기 안에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나를 자기가 알고 느끼고 하는 거하고 단순히 문자로서 읽는 거하고는 그게 이해라든지 판단의 기본 자료로서의 질이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죽은 문자로서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가 그 배경을 이루는 것이 뭔가 어떤 맥락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면 자기 머리로 자기 가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전제로 그 자기 가슴 자기 머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남한테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글쎄요 감수성이라고 할까 상상력이라고 할까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구체적인 사건의 예도 들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리역 폭파 사고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하약을 싣고 가는 열차에 거기 이제 경비원으로서 열차에 같이 탔거든요.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자다가 깨보니까 촛불이 밑으로 다 돼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화약인데 불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막 도망갔어요. 만약 그 친구가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껐다면은 그 화약들이 다 폭파하지 않고 막을 수 있었죠. 그때 그 기소가 된 거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폭파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그 기소가 돼서 무거운 형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생각을 안 해보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또는 감수성 없이 그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면 어땠을까? 겁나갖고 저도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지죠. 달라지고 말고요. 아주 비극적인 거지만 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주신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에 재미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요. 그냥 뭐 평범하게 사는 일들은 법이 잘 안 다뤄요. 좀 이렇게 치열하다 그럴까 극단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검사님, 판사님, 변호사님이 되려고 하려면은 그런 일들에 대한 감각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